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다시 월요일이 와버렸네요. 네. 벌써 이제 3월달 들어서 이제 오늘 4주차니까 반이 온 거예요, 반이 또. 진짜 시간 빨리 가죠. 네. 내일 모레 시험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고생하신 분들은 금방 시간 가요. 언제 또 시험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재수하시고 이러신 분들. 근데 시간이 금방 가니까 좀만 참으시면 돼요. 자, 오늘 볼 게 이제 우리 교재 순서대로 나가니까 칠판하고 조금 다른데, 여러분 교재는 어디를 딱 펴두시냐면 금지행위를 볼 거예요. 금지행위. 교재는 지난주에 거기를 뛰어넘어 갔었죠. 216페이지부터 하죠. 금지행위는 법에서 이제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놓은 게 14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지행위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금지행위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총 몇 가지냐면 14가지. 그 중에 교란행위 요게 7가지예요. 나머지 금지행위는 7가지죠. 이렇게 합쳐서 총 14가지. 이렇게. 금지행위 중에서 이따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요 교란행위가 중요합니다. 얘보다는 얘가 최근에 생긴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금지행위 가볼 건데, 여러분 교재 순서대로 갈 거니까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218페이지 보시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라고 나와요. 요게 최근 시험에서 비중이 좀 늘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서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잘 연결시켜서 복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시세가 한 18억쯤 되는데 16억에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6억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는 손님한테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싼 거 나왔으니까 빨리 잡으시라고. 그러면 이거 무조건 돈 버는 거라고 해서 손님한테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사겠습니까? 소개시켜 주는 바보는 없겠죠. 아니, 내가 뻔히 돈 벌 수 있는 건데 왜 남 돈 벌어주냐고요. 응?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가끔은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잡았다가 이득을 남기고 파는 것이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 중에서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생계형 부동산 사장님이 계셔요. 생계형. 자기 투자 자금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중개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형 부동산 사장님은 본인의 투자 자금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자기가 잡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부동산 사무실에 나온 물건을 잡으면 금지행위가 돼요. 그걸 직접 거래라고 그래요. 이따 나와요. 근데 그건 아닌데,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있다 보면 어디가 오를 것 같아요. 응? 그러면 그 오를 것 같은 지역에 자기가 물건을 사고 싶어. 근데 자기 가게에 나온 물건은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없지. 근데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물건 좀 찾아줘봐, 내가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괜찮은 물건, 싸게 나온 물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갖다가 사면 시세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물건이 없어. 지금 시장에서 호재가 있어갖고. 그러면 그걸 사기만 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투자형 부동산 사장님은 그런 걸 투자하신다고요. 그랬다가 이제 진짜 호재가 반영돼서 가격이 많이 뛰면 그때쯤 돼서 어떻게 해요? 팔고 나오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건을 샀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남기는데,
요 사람이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업이요. 못해요. 이렇게. 아까 아파트를 예를 들었어요. 호재가 있는 지역 아파트. 호재가 있는 지역에 땅을 갖다가 샀다 팔고 하면 이것도 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업을 했을 때는 금지행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막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걸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이 원자재 이걸 갖다가 밀가루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며요. 그걸 갖다가 이제 매점 매석하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샀다가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면 그때 가서 팔아먹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 사장님인데 밀가루를 엄청 사요. 쟁여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값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 팔아먹어요. 이러면 우리 중개사법에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예요? 중개사법으로는 안 걸려요. 딴 법에 걸리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중개사법은 안 걸린다. 왜냐? 밀가루 요것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토 팔고 해도 금지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대해서 했을 때 걸리는 거예요. 건축 자재라고 썼습니다만 건축 자재도 중개 대상 물건은 아니죠. 뭐 시멘트나 건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리 샀다 팔고 해도 금지행위는 아니다. 막 반복적으로 하는 걸 업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예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미 갖고 있어요. 그 부동산을, 아파트를. 근데 파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 손님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 놔요. 전세를 놓는다고. 그럼 그 아파트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인데 이걸 팔아먹는 게 아니고 계속 전세 놓으면서 지금 가격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임대업을 했다 그러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아니, 아직 아니에요, 이게. 법에서 뭐만 법에 걸린다고 지금 써놨어요? 임대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개 대상 물건에 들어가지만 임대 사업을 했다. 아직 안 걸려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걸 갖다가 팔아먹고 한 번만 팔아먹어서는 또 안 걸려요. 또 사가지고 또 팔아먹고 또 사가지고 또 팔아먹고 요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은 마음껏 하셔도 괜찮아. 근데 매매업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하시고,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매매업을 했을 때가 걸리는 거다. 임대 사업은 안 걸리는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건 기출문제 이미 반영된 기출지문이에요, 이게. 요거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 임대업은 괜찮아요. 매매업이 걸리는 거다. 요거 아시면 돼요. 자, 제목 봤고요. 세부적으로 안 보셔도 괜찮아요. 자, 219페이지. 다이아몬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등록 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했다 그랬어요. 요건데 이것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요런 아저씨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여러분 가게에 와가지고 제안을 하죠. 일단 첫 번째는 제안하기 전에 자랑질을 먼저 합니다. 자기가 왕년에 부동산 해가지고 돈 많이 번 거. 지금 현재 어쩐가는 얘기 안 합니다. 과거 얘기를 막 해가지고 나 때문에 누가 부자 됐고 뭐 연예인 얘기도 하면서 막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고서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내가 손님을 많이 알고 있으니 손님을 갖다가 끌고 오면 그래서 여기서 계약서 쓰게 될 건데 그러면 나한테도 좀 떼주라. 그러면 사장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격증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종의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손님이나 물건을 물고 오겠다 이거예요. 계약서는 이 사무실에서 쓰겠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장님을 어떻게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배척하는 입장이에요? 환영하는 입장이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환영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제가 5% 떼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사람 많이 끌고 오시고 손님 모셔오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무등록 중개업 하는 것을 법에서 막으려고 했더니만 오히려 키워주고 앉아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하고 결탁이 돼서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219페이지의 그 다이아몬드 2번이에요. 그러니까 조문만 그대로 나옵니다. 사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무실에 앉아있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 건수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사장님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면 얼마 주실 거예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가시라고 할 게 아니고 빨리 모시고 오라고 그래야지. 잘 안 들키겠죠. 근데 들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본 게 이분이 여기만 찔른 게 아니야. 다른 데도 찔렀죠. 다른 데서는 뭐예요? 잘 안 된 거야. 조금 준다고 하니까 여기 와서 했더니 여러분이 뭐예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건, 두 건 하니까 옆에 있는 사장님이 어떻게 해? 어디가 아프기 시작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해. 찔러 또. 문제가 돼. 세상에 온통 주변에 적투성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 가보십니다. 세 번째 금쟁이가 뭐냐면 요 초과보수입니다. 요거요. 요게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제목을 보시면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네모 3번이죠. 네모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3번이죠. 네, 이거. 제가 밑줄 그으시고 읽어보세요. 그 부분만 읽으셔야 됩니다. 교재인 내용을 다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다 까먹습니다. 저도 읽어보면 이걸 왜 써놨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이 거의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로 충분히 시험 보고도 남아요. 근데 고생하시면 안 되지. 다이아몬드 3번에 보면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명목이 됐든지 간에 이런 뜻이요. 32조에 따른 보수, 이게 중개보수예요. 그 다음에 실비. 실비는 이제 활동비 받아내는 걸 얘기합니다. 자,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냐면 초과해가지고 받는 행위가 금쟁이에요. 많이 받았을 때 걸리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읽어봤지만 무엇을 많이 받으면 걸리나요? 중개보수하고 실비. 근데 그 중개보수하고 실비는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상한선. 법정 한도라고 그래요. 얘가 있어요. 한도. 그걸 넘겨서 받으면 걸리지. 예를 들어서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다 그러는데 200을 받았어. 걸리는 거라고 해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80만 원 받았어. 괜찮고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00만 원까지 괜찮은 거예요. 넘으면 걸린다는 거예요. 적게 받거나 그런 것은 괜찮고 넘어갈 때부터 걸린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근데 중개활동에 대한 보수죠. 따라서 중요한 게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 아닌 활동 등도 꽤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분양대행. 분양대행이 뭐예요? 신축 빌라나 상가 같은 걸 대신 분양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지. 분양을 대신 시켜준다는 것은 분양계약을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대행이라고. 대행은 알선이 아니잖아요. 첫 시간에 한 거예요. 첫 시간에. 지금부터 한 달 전에. 대행은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될 수 없다. 이거 했었다고. 이게 중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 아닌 활동도 많이 한다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없어요. 중개가 요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양 대행을 해주고 한 채당 1,000만 원을 챙기든 2,000을 챙기든 5,000을 챙기든 상관없어. 그게 분양 대행료예요. 분양 대행료를 1,000만 원 받았다. 오케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능력만 있을 뿐이에요. 응? 영업권 알선행위. 영업권은 가게의 영업권이에요. 단골이 확보된 거. 오랫동안 장사하고 브랜드가 알려지고 주방에 시설된 거.
위치가 좋은 거. 그게 영업권이죠. 그걸 알선했어요. 알선했지만 이거 중개예요? 왜 중개가 아니에요? 영업권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럼 중개가 아니면 이 알선행위지만 중개가 아니면 이게 없죠. 그러니까 영업권을 알선하고 얼마를 챙기든 초과보수가 되지 않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221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5번을 읽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 5줄을 밑줄 긋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는 셋째 줄부터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주택의 관리 대행을 해주거나 대행은 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상가 분양 대행을 해줬다. 이것도 준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보수나 이걸 받았어요. 그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가 권리금의 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대가. 이것도 복비가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니까. 이건 중개업이 아니므로 중개보수의 초과수수를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법정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과보수네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요거 별표. 동그라미 5번을 별표하시고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나머지 읽으시면 안 돼요. 5줄을 밑줄 긋고 첫 번째 끝냈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게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많이 받았을 때 걸리는데 아까 읽어본 거에 따르면 명목을 불문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요 물건이 중개상 물건이에요.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랬을 때 중개보수를 100만 원 챙기고 요거 소개해준 사장님이 사례비로 300을 또 받은 거야. 그럼 이거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지.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다 어떻게 해요? 합산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합쳐가지고 많이 받았다. 그걸 따져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초과보수가 돼서 금지행위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다른 명목으로 다 챙겨버려요. 그러면 법정한도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합치게 돼 있다. 두 번째 포인트. 좀 이따 미칠 거예요. 중개보수가 요게 명목, 중개보수 명목 한 푼도 안 받아. 그런데 오른쪽에 수고비 명목으로 300을 챙겼어. 법정한도가 100만 원인데 금지행위예요? 네, 이 금지행위. 판례예요 이게. 어떤 명목으로 챙긴든지 간에 합친다 이 말이지. 법정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고 그림을 한 장 받았어요. 금지행위예요? 그림. 금지행위에 무조건 그림 얼마짜리인데요?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금지행위예요. 골프채 한 세트를 받았어. 금지행위예요? 중고 골프채인데 금지행위. 이거 무조건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세 번째 유형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끝났어요? 눈을 동그랗게 뜰 필요가 없어. 네? 영수증?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받았는데, 응? 영수증을 안 써준 거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많이 줬는데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텐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할 거예요, 사장님은. 그러면 이제 우리 검사가,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는지를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 실제 받았어.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벌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시험에서 물어보겠어요? 수사를 잘했냐 못했냐에 달려있는 건데 증거가 있냐 없냐에 달려있는 건데 그건 안 물어보죠. 우리는 법 이론만 물어보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받고 그럴 때는 현금으로 받아버리려고 그러잖아. 응? 증거 안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 증거 안 남기려고. 예? 이렇게 수업을 하면 오늘 이제 2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
220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이아몬드 3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밑줄 긋습니다. 첫 줄부터 중개보수 이외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후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는 때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초과해가지고 받았을 때 금지행위입니다. 받는 행위라고 지금 칠판에 나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달라고 지금 손님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너무 고생했다고. 자, 이거 하느라고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사장님이 300만 원을 요구해요. 결국은 손님이 너무 고생한 것도 인정이 되니까 300만 원 주기로 약속했어. 근데 아직은 이제 통장에 들어오진 않았어. 꽂히진 않았어. 이렇게 되면 금지행위입니까? 약속만 했지 아직 받은 건 아니잖아요. 금지행위 아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시험에 이 판례가 중요한 판례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 근데 만약에 약속대로 300만 원 입금됐네.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전제해요, 지금. 전제해서. 금쟁이에요? 이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300만 원 받아서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300만 원 줬던 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사장님한테 제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다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200만 원. 그 돌려달라고 말만 했으면 괜찮은데 구청에다가 일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돌려달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만약에 안 돌려주시면 구청에 일를 수밖에, 민원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 민원 들어가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급히 200만 원 돌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챙겼죠? 이 사람은 금지행위를 안 저지른 사람으로 바뀝니까? 여전히 금지행위 저지른 것은 변함이 없어요. 받는 순간에 이미 금지행위요. 그 수뢰죄도 그래요. 뇌물을 받고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기사에 나오니까 돌려줬어요. 그리고 빌렸다고 하죠, 대부분. 딱 공식이에요. 그럼 빌렸다고 하는 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근데 진짜 빌렸는지 진짜 뇌물 받은 건지는 뭐 자기들이 알고 있겠죠. 근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건 뇌물이다 아니면 빌린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 마음이에요.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돌려줘도 수뢰죄가 되고 돌려줘도 금지행위야 이거. 자,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런데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당좌 수표를 받은 거예요. 수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합 수표가 아니고 당좌 수표예요. 자기합 수표다 그랬을 때는 뭐 당연히 금지행위예요. 현금 받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당좌 수표를 받았다면 당좌 수표는 나중에 가서 은행에 가서 지급 청구해서 실제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은행에 가니까 잔고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급 거절이 된 거예요. 그럼 한 푼도 못 챙긴 거예요. 지급 거절돼서. 이 지급 거절이 부도예요, 부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푼도 못 챙겼지.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거 판례예요. 금지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도가 났을지라도 일단 당좌 수표를 받았을 때 액면가가 법정 한도를 넘어가면 금지행위로 봐야 된다는 게 판례 있죠. 나중에 돌려준 거하고 똑같아 보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220페이지 가시면 가로 1번에 220페이지 아래쪽에 가면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요. 금품 초과 수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수한 당시, 주고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중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 처리하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경우에도 금지행위에 뭐요? 해당된다. 밑줄이죠, 밑줄. 자,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세 군데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갖다가 을한테 내놨거든요. 근데 이 집이
벌써 부동산에 내놓은 지 오래됐는데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조건을 거냐면 2억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얼마로 계약이 됐든 나머지 금액은 싹 부동산 사장님이 수고비 명목으로 다 챙기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나머지는 알아서 챙겨 가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뢰하는 것을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순가는 뭐냐 그러면 우리 요 의뢰인이 자기가 받으면 만족하는 금액,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순가라고 그래요. 여기서 2억이 순가예요. 그 나머지는 중개보수는 따로 딱 결정하지 않는데 알아서 챙겨가는 거예요. 그럼 요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나는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500이 됐다, 500이 자기 복비가 되고 1000이 됐다면 1000이 자기 복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달려있죠. 이걸 인정작업이라고 그래요. 그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집 보는 사람이 있으면 뭘 보여줄까요? 다른 거 제쳐두고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사정상 싸게 나왔다고 막 얘기하면서 이거 잡으시면 무조건 사는 순간에 돈 버는 거라고 막 하면서 사게 만들죠.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단 딱 보자마자 자기가 싸다고 딱 생각이 되면 진짜 싸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바로 하겠다고 하겠지만 싼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막 여기 싸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갸우뚱하죠.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깎아주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를 제시하겠어요? 2억 5천. 싸게 나온 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처음부터 2억 3천 하면 2억 3천에 되기 힘들죠. 2억 5천. 그래가지고 이건 금매로 싸게 나온 거에 대해서 2억 5천에 잡으셔도 싼 거다. 그래도 망설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쐐기를 박는 게 뭐예요? 깎아주죠. 그 깎아준 준비가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절대 2억 5천 이하로 안 된다고 사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번 어떻게 좀 해보고 근데 크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기는 해볼 건데 될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서 죽을 둥 살 둥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솔직히. 해갖고 2천을 깎아줘.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2천 마이너스잖아, 아까보다. 돈 번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보면 정가가 붙어있는 게 진짜 정가인지 모르겠어. 정가는 확 올려놓고는 사람들이 싸게 사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뭐 부동산이라고 다르겠어요? 오다고? 똑같지. 대신 깎아주는 조건이 뭐냐? 병한테 얘기하죠. 저쪽에서 2억은 갑 통장으로 집어넣어 주는데 3천만 원은 을 다시 통장으로 집어넣어 달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2천 깎아준다고 한다. 원래 깎아줄 생각이 없었는데 좀 이렇게 제가 좀 사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대신 이제 입금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해주시면 세금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응? 세금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싸게 사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 정도야 뭐 해서 2억은 갑의 통장으로 을다시 통장으로 3천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2억 3천에 계약서 쓰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계약서는 2억에 쓰고 그죠? 세금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실제 계약서는 2억에 쓰겠죠? 그리고 3천은 을다시는 누굴까요? 이름이 비슷하잖아. 화면상으로 비슷한 거예요. 실제 이름은 저쪽은 남자고 여기는 남자고 저쪽은 여자고 막 그래. 뭐 부부지간 아닐까요? 둘이? 비슷한데 지금 생긴 것도 을. 여기서 챙기죠? 얼마를 챙겨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지. 이랬을 때 3천만 원을 챙긴 요 사람 입장은 2억의 계약서 쓰게 만들어주고 2억 챙기게 만들어주고 자기가 3천을 챙겼으니까 이건 1.5%야 복비가. 1.5% 1% 받기도 힘들어요. 1.5%니까 초과 보수예요 안 해요? 초과 보수지. 금지행위지. 그 전에 이제 2억만 받아주시고 나머지 알아서 챙겨가세요. 나 신경 안 쓸게요 하면서 내놨을 때는 의뢰가 중개계약이죠. 금지행위예요 안 해요? 내놨을 당시에는 금지행위예요 안 해요? 아직은 아니지. 언제 금지행위가 되는 거예요?
초과해서 받았을 때. 약속만 했을 때는 금지행위 아니에요. 배운 거예요.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약속만 했을 때는, 요구만 했을 때는 아직 금지행위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뭐예요? 받았을 때 금지행위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교재는 221페이지 보세요. 22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4번. 소위 순가 중개계약의 경우에 비록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 자체만 갖고는 초과 보수가 아니며 순가 중개계약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받은 보수 등이 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내이면 이 법 위반이 될 수가 없다. 즉 순가 중개계약은 결과적으로 거래계약을 성사시켜 받은 보수 등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그때 금지행위가 된다 이 말이지. 이제 어떤 능력 없는 사람이 2억 받아주시고 나머지 알아서 챙기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열심히 작업을 하더니만 자기한테 떨어진 돈이 50만 원 챙겼어. 2억에 계약하고 자기는 50만 원 챙겼다고. 금지행위 안 해 이거. 금지행위 안 해요. 이때는 능력이 없는 거지. 그죠? 됐어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21페이지 밑에 있는 네 번째 금지행위는 넘어갑니다. 뭐 쉬워서 넘어가고 시험도 잘 안 나오고 223페이지 갑니다. 네모 5번인가? 요거네. 다이아몬드 5번에 보면 자, 요거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관계법령에서 지금 223페이지 왔습니다. 223페이지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금지의 동그라미 치시고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증서의 동그라미 치시고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의 동그라미 그 뭐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 동그라미 치시고 네 군데 동그라미 쳤어요? 끝이에요. 자,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요. 요 증서인데 증서의 동그라미 쳤었어요 아까. 근데 앞에 금지도 동그라미였어요. 금지 앞쪽에 있는 글자 보세요. 뭐가 금지되어 있죠? 양도, 알선이 금지되어 있다. 양도는 팔아먹는 걸 얘기하잖아. 팔아 넘기는 걸. 못 팔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사고 파는 거. 중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샀다 팔다, 샀다 팔았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몰라요. 증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법조문을 딱 보면 양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중개해주면 안 돼요. 샀다 팔고 반복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양도를 막고 있는 증서가 뭐가 있을까 이거지. 우리 배웠어요 벌써. 요 딱지라고 하는 게 철거민 딱지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 무허가 건물 지어서 살고 있던 사람 철거에 협조하면 다른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할 자격을 주고 분양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 딱지. 철거민 딱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통장은 뭐냐 그러면 청약통장, 부금통장, 종합통장 얘기해요. 분양받을 때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 통장이에요. 통장. 이런 것은 여러분 주택법에 따르면 얘네들은 양도 금지요. 왜냐하면 여기 철거되는 사람한테 혜택이 주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고 무주택 서민한테 자기 집 장만할 때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제도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대신 분양받으면서 이득을 취하면 안 돼. 그래서 양도 금지요. 주택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택법에 여러분 시험법에 들어가지요? 들어갑니다.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라고.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양도 금지 증서 요것을 중개해주거나 매매업을 하면 걸린다. 이게 형량이 되게 세요.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말이지. 그 제목에서 이미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양도 금지 증서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사고 팔 수 있죠? 양도 금지 아니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금지 증서에 안 들어갑니다. 또요, 상가 분양 계약서. 상가를 분양할 적에 분양하는 사람과 분양받는 사람이 쓰려고 인쇄해 놓은 양식이 분양 계약서예요. 이건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미출거 보면 223페이지. 다이아몬드 5번 밑에 벌써 다 끝났어요, 사실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네 줄, 하나, 둘, 셋, 네 줄을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래서 둘째 줄에 특히 예를 들 때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게 딱지예요. 건물 철거 예정증명서, 딱지. 건물 철거 확인서, 딱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딱지. 이거예요. 요것이 뭐예요? 금지증서.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 보세요. 가로 3번에 보면 금지증서가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가로 3번에 금지증서가 아닌 거 나와 있는데 거기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판례에 의하면 아파트 당첨권은 분양권은 여기까지만 딱 밑줄이에요. 금지증서요, 아니에요? 더 읽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금지증서가 아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 그어보세요. 상가 분양계약서는 시험에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일 뿐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임대 분양 등과 관련된 증서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와 관련된 그 내용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접거래.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 때, 여기까지 보고 이제 쉴 건데, 예를 들 때, 여러분이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실 사장님으로 앉아 있는데, 손님이 와서 엄청 싸게 내놨다. 어떻게 하실 거냐? 다 잡으신다고 그랬어. 그게 직접거래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이민 간대, 이민. 재산 정리해야 되겠대. 이렇게 마음이 뜨게 되면 이걸 뭐 제값을 받아야 되겠다,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빨리 한국을 뜨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시세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 얼마나 그래. 근데 자기는 빨리 정리하고 싶으니까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겠죠. 그래서 10억에 내놨다는 거예요. 시세보다 좀 싸게. 우리는 그냥 억대 가지고 만족이 안 돼. 이제 10억 넘어가야지. 10억 이렇게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죠, 지금. 이제 좀 시간 지나고 그러면 언젠가는 화폐 개혁을 한번 해야 될 거예요. 너무 화폐 가치가 이제 좀 떨어지니까 느낌이 옛날에 억이었으면 그냥 진짜 억하잖아. 요새는 억에도 뭐 아무런 느낌이 없죠. 자, 그러니까 싸게 나온 걸 보고 여기 사무실에 일하신 분이 내가 사면 안 되겠냐 해서 사버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직접 거래야. 손님이랑 계약하는 거야. 손님이랑. 가게 온 손님이랑.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는데 여기는 피해를 볼 수 있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팔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중개해주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시장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겠죠. 응? 엉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공이나 중개보조도 다 적용받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가게에 나온 물건을 자기가 싸게 나왔다고 해서 자기가 바로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직접 거래가 돼서 이 사람이 처벌받아요. 손님은 처벌받을까요? 손님. 이 사람 처벌 안 돼요. 금지행위는 기본적으로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적용받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벌 안 되고 여기만 처벌되는 거지. 이 사람이 직접 거래했다고 그래서 처벌. 이건 이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도 있을 수 있어요. C가 봐가지고 전셋집 좀 구합시다 그런 거예요. C가. 그랬더니 여기가 뭐라 그래?
그 사람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빌라나 아파트를 갖다 전세를 놔. 이것도 뭐예요? 직접거래. 이 사람 손님이잖아요. 의뢰인이니까. 전세 놔주세요. 전세집 구하러 왔습니다. 전세집 좀 봅시다.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빌라나 아파트를 전세 놓는다고 그 사람한테. 그리고 계약서를 쓴다고 둘이. 전세 계약서를. 그럼 이것도 직접거래. 그러니까 팔겠다는 손님, 사겠다는 손님 누가 됐든 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손님이랑 일체 계약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여기가 처벌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직접거래.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해봐요. 좀 이따 밑줄을 그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긋지 말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처벌받는데 이 계약은 무효로 될까요? 어때요? 이게 시세가 12억인데 10억이 나왔어 지금. 10억에 샀어. 처벌받아. 제재를 받아요. 근데 이 계약은 어떻게 돼? 물릴 수 있어요? 물릴 수가 없어요. 무효가 아니에요. 계약 자체는 뭐예요? 유효해요. 요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단속 규정이라는 거예요. 직접거래 하지 마. 처벌받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놓고는 했을 때 그 사법상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단속 규정 처벌해. 난리가 아니야. 막 화내. 근데 사법상으로 가면 어떻게? 병원에 뭐 어쩌라고. 그러면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결심을 하셔야 돼. 한번 갔다 올지. 갔다 오는데 돈이 벌리잖아. 지금 여기 상으로 2억이야 지금. 여기 좀 적나? 그러니까 딱 결심을 하셔야 된다. 물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득 취하는 건 취하는 건데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판례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내놨는데 이 사람이 살라고 그래. 괜찮으니까. 싸니까. 근데 막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 이민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못 오고 친척이 왔어. 친척이 와가지고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계약했겠지 이렇게. 그럼 요 매매 계약도 직접 거래가 돼요? 저 손님이 직접 온 게 아닌데 다른 사람 대신 보냈는데 이것도 직접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신 온 사람일 뿐 그 효과가 을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사람 집을 판 거지 이 사람 집을 판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리인하고 계약서 쓸 때만 이 사람이 대신해 줬을 뿐이지 뭐. 이 사람이 집 판 거지. 그래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직접 거래다. 여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한번 봐봐요. 저기 226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직접거래 상대방으로서 의뢰인에는 나온 거 있죠.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소유자의 거래를 대리하는 자나 거래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이게 별표예요. 별표. 정말 많이 나오는 판례고요. 이거 첫 번째죠. 자, 직접거래 관련된 판례 중에 이거 하나 더 보고 이제 쉬어요. 이 판례는 개업공인회사 을이 아내예요. 전세 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이 막 나갈 게 지금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전세를 급히 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싸게라도 전세를 놔야 돼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거예요. 전세 물건으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 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부부죠, 부부. 그리고 나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 집에 전세 얻은 집에 을과 병 부부가 같이 들어가 살았어요. 이렇게. 을도 들어가 살았지. 계약은 남편 명의로 했고. 그랬을 때 이 전세 계약이 직접 거래냐 이 말이지. 우리 판례는 직접 거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가 지금 부부지간이란 말이에요. 원래 부부지간은 재산관계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 부부 별산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부 별산적인 상태에서는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건 직접 거래가 안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딱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거든. 여러 가지 점을 보는 거예요. 싸게 나왔네. 또 들어가 사네. 그죠?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했지만 자기도 들어가 산다는 점. 그 다음에 요 사람한테 우리 부부예요. 우리 남편이 사는 거예요. 저 전세 얻는 거예요. 라고 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여기 이유를 대요.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그 얘기도 안 했지. 너 속였지? 남편인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직접 거래야 처벌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판례를 봅니다. 226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판례 중에 1번, 2번 중에 2번 판례 있어요. 읽어보고 쉬겠습니다. 전세계약서상 명의자는 남편이지만 이들은 부부관계로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고 부부 별산제가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경제적 공동체고 개업 공인인계사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고 아내가 개공이 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같아도 얘기 안 하겠어요.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싸게 계약을 했죠. 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위배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직접 거래로 처벌된다는 뜻이지. 오케이. 자, 쉬겠습니다.